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9일이고 오늘 두 번째 영상이죠. 예, 마침 오늘 오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제가 제기한 의견, 네, 애들 판가름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오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또 뭐 제 눈에 띈 내용들, 오늘 사안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하메네이 아들한테 갔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쪽에서의 주로 보도는 네 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정정이 되게 불안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신호를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봤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언론들이 푸틴이 3월 7일 날 현지 보도 기준으로 현재의 후계자 말고 대통령과 통화를 한 부분, 그리고 3월 8일에 시진핑이 외교장관 왕이를 이란에 직접 보내서 한 거,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거,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자,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딱 그 순간에 미국이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갑자기 화제를 딴 데로 돌리면서. 3월 7일만 하더라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드렸어요.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입장이. 우리도 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김정관 장관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취사 선택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컨택했다는 부분, 이란이 한참 고민했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1, 2일 만에 후계자가 바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끌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미국 계속 압박을 했다. 결국 안착된 것은 이란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동시에 트럼프도 딱히 합의를 하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 것은 블러핑이라는 뜻이거든요. 전 팔레비 왕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팔레비 왕의 자손에게 지도자를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란 내부의 법에 의해서 후계자는 기존적으로 방식으로 설정이 되고 내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뀌는 내용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핵협정이고 뭐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경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란 너희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족쇄를 다 풀어줄게. 그 과정으로 가는 실마리다. 어차피 너희들 오래된 종교 지도자 세력들은 이란 대중들의 지금 바뀌어진 수요를, 정치적 수요를, 욕구를 못 쫓아가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이 이란과 합의가 됐다고 봐야 돼요. 왜? 푸틴이 제안한 것들을 봤을 때는 유엔 가서 해결하자, 우크라이나 것도 해결하자 이야기했죠. 그러면 북한 것도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핵심은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서 모든 걸 보도한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안을 언론이 취사 선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기대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지요. 자,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이란의 새 지도자 모지타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좀 여러 방식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메네이보다 초강경, 미국의 항전 메시지, 저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각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나 밑으로 중심이 잡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저말 하는 거예요. 저러다 협상하면 더 상승 효과도 좋죠. 저렇게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일 밑에 보면은 연합뉴스 한민족 센터라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곳에서 중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푸틴도 새로운 지도자를 인정한 셈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게 MBC 같은 큰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중국이 이란 새 지도자 인정, 푸틴도 인정한 듯 보여. 그럼 미국은 도망갈 데 없는 거잖아요.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중천에 떴다가 나중에 노을 지면서 떨어지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룩한 국가라는 게 항상 하늘에 떠있는, 늘 떠있는 태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백군의 주위에 올랐던 미국이 여전히 짱짱할 것이다. 그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젊을 때도 1년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감기가 걸립니다. 낫죠 그냥. 그렇지만 아주 고령이 되면 이야기 전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죠. 힘이 떨어지죠. 그게 폐렴으로 발전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음판에 한번 미끄러지면 아야 엉덩이야 하고 툭툭툭 틀면서 일어나면 되지만 고령자들은 그렇게 넘어지면은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왜? 기동력이 없어지니까 뼈가 안 아물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침대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창이 생기죠, 등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게 폐혈증이 됩니다. 그럼 또 사망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런 젊은이의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트럼프 모든 기괴한 행동의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메네이를 위시하는 지휘부 40몇 명을 사살했고 사망하게 했고 공격을 해서 암살을 한 거죠.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됐는데도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하고 지금 타협을 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라고 중국도 요구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푸틴도 여기서 보복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빠지겠습니까? 아니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언론에다 제공하지 않았다.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저장고 30곳 정도를 폭격했대요. 근데 미국이 왜 이랬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엑시오스 보도로 이야기하거든요. 엑시오스는 제가 몇 년간 살펴봤지만 상당히 정확한 곳입니다. 예, 정보를 정확하게 짚어요. 자, 이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겉으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더 위험해질 것이다. 오래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압박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블러핑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이것은 꼬리 내렸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목표한 바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목표한 바는 이란이라는 나라한테 그 중동 지역에 가장 자존심이 센 그 나라한테다가 우리가 원하는 팔레비 국왕의 40몇 년 전에 쫓겨난 그 국왕의 자손한테 국정을 맡겨서 우리의 뭐라고 할까 꼭두각시로 만들겠다.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트럼프도 알았을 겁니다. 단지 이란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시장 개방이고 미국의 투자죠.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사실 이란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골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판단력 더하기 결심까지 필요하거든요. 배짱. 이란이 그 정도 시점이 됐어. 국민들도 기존의 종교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내부적으로는 뭐가 안 돼. 이걸 한번 큰 바람이 한번 힘으로 쳐야 돼. 이런 승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가 되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꼬리를 내린 것은 이란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런 협상을 나올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고 그 눈치를 못 챈 이스라엘이 아니면 당황한 이스라엘이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그것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확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정신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이 될 거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틀어막으면서 석유 수송로를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정도까지는 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이다라고는 봐요. 그게 이제 새로운 지도부의 지배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한겨레 신문에서 날선 발언, 하메네이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 네타냐후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보면 재밌는 게 지난번 이란을 작년 6월이죠. 미국과 같이 공습했을 때는 네타냐후가 화면에 많이 잡혔거든요. 제가 뭐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 거의 안 보죠. TV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상으로 봤을 때 네타냐후의 얼굴 잘 안 잡혀요. 트럼프가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세심한 배려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때 MBC에서 이런 보도를 냈었죠. 공서 닷새 전에 트럼프에게 걸려온 전화, 네타냐후의 꼬드김에 넘어갔나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네타냐후가 이 기회를 빌미로 정치적 위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혼자 마음대로 미쳐 날뛸까 봐 미국은 강력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엑시오스 보도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랬어? 하지마 앞으로.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한테 꼭 잡혀 있어요. 좀 이따 더 큰 숙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때가 닷새 전에 왔다 그래요. 공습이 28일이니까 23일 날 둘이 통화를 했다는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23일이 뭡니까?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측근이 우리 조연한테 날라왔던 그날입니다. 이 이야기 했다고 봅니다.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자 그 다음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로 날아갔죠. 예, 그런 겁니다. 그때 말이 실어 날라졌다고 보고 주변 관계국들, 북한을 포함한 주변 관계국들과 그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고 UAE는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UAE에서 만났건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만났건 북한한테도 이 기별이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3.1절 기념식에서 북한 체제 안정 보장한다.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재명이 이야기한 거, 이걸 예상하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패키지로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 합쳐서. 왜?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경제 개발이거든요. 그러면서 화해, 군사적 대결의 어떤 경계선들이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나토는 붕괴됐어요. 제재가 싹 빠지면서 거기가 소통의 장소가 되는 거고, 그동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어요. 다들 투자해서 달러로 돌아가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대량 생산하는 기지로서 될 거고, 그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빨리.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불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 해석이고, 좀 전에 그 이스라엘 비난한 미국의 입장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셨다고 말한 그때 타스 통신이 이런 보도를 해요. 네타냐후가 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락했어요. 우리 기자들은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기사를. 그때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타스는 이걸 선별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네타냐후 트럼프를 꼬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타냐후는 이런 의심을 이미 하고 있다. 이게 3월 5일 보도예요. 뭐냐? 우리한테 같이 공격하자 그래놓고 몰래 뒤로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가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미국은 지지 않는 해, 그 옆에 또 있는 작은 해가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의 본산이라는 것도 상당히 커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 쪽에서 우리도 어릴 때 뭐 탈무드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또 우리가 상당히 취약했을 때 뭐 예비군 제도랄까, 뭐 주민등록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것을 우리가 본을 본 게 많아요. 예, 어쨌거나 그런 위치에, 미국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그 어떤 미국의 위상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지지 않는 해로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력으로서 전달하고 있는 계층이 우리 개신교층이거든요. 왜? 개신교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개신교에서 큰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봤습니다, 이거. 자, CBS에서 보도한 거예요. 4일 전에 무슨 약간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위에 한번 보세요. 제목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인데 3월 5일 날 보도가 돼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75.4%다. 2023년도엔 74%였는데 이미 높았어요. 그래서 최고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포함한 그런 조사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여론조사할 때. 그래서 이게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뭐 불교도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구의 몇십 퍼센트 되잖아요. 예,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이게 거의 만약 교인들을 뺀다 그러면 거의 90% 훨씬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을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데는 이야기를 하면은 손해가 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그래 적었더군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일단 의심하고 본다라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자기 것만 챙긴다. 이게 요새 교인들에 대한 평판이더라고요. 이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할 줄은. 요번에 이제 내란건으로 터져 나온 거죠. 골맞던 게. 예. 그 밑에 보면은 기독교 목사의 말에 말과 행동 믿음이 간다? 안 간다 73%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내용, 기독교인 응답자,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33.3%예요.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는 기독교인, 뭐 불교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으로 하면 90% 훨씬 넘었을 거예요. 내부에서조차 3명 중에 1명이 목사 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목사 네가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인정하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불교는 내세우는 게 좀 덜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체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늘 가르치러 왔다 이런 종교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 강대한 미국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한테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불교 같은 경우 우리 1000년 이상 겪어봤잖아요, 우리를. 여기는 한 100 몇십 년밖에 못 견뎌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유연성이 엄청 떨어져요. 지금 같은 충격은 상당히 크다. 교회. 예. 자, 빈 교회 자리가 부동산에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위세 엄청 세죠, 위세가. 그렇지만 속으로는 골맞잖아요. 밑둥이 썩어 나자빠지고 있잖아요. 위로는 화려하지만 밤에 바깥을 창문 밖을 내다보면 붉은 십자가들이 밤하늘을 꽉 채우고 있지만 사상 누각이죠. 미국이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확상 무너지면은 전 세계가 무너진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다. 예.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MBC가 취사 선택한 것 같은데, 비상사태 선포 뒤에 선거를 연기할 것 같다. 미국 역사학자들이라고 제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제명한 양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무리 한 개인의 각각 개인이 다른 이제 정치적 시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11월 달일 거예요. 11월 초나 중 순쯤 되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폭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이야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요해서 기사가 되는 게 아니고. 왜냐, 전체적으로 있는 분위기가 대변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 점에 동의해요.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은 미국 내에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다. 몇 달 전부터 뚜렷했죠.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4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 3월달 모닝 컨설트 조사가 나오면, 그때 마지막에 지난번이 41인가 40%가 그 점이 위험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국가 위기 사태를 선포하면서 뭐 계엄령 비슷하게 우리말로 하면 해서 독재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하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입지는 약하다. 그럼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여기서 만약 트럼프가 실각을 한다 하고 누구 다른 정치 세력이 대체를 해서 트럼프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미국이 망하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이 사람이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하고 배우는 점도 있고 알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예상과 다른 점,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또 약점이에요. 시각이 모든 해결책도 미국 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밖에 전쟁을 계속 찝찝거린다, 그런 정도까지 설명을 하지만 본격적인 해결 방안이 바깥에서 나온다라고까지는 미국 제가 쭉 봐오지만은 모든 걸 당연히 보는 건 아닙니다만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해결 방안이 필요한 트럼프, 그까지는 동의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이 양반은 해설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내부의 트럼프의 정치적 경쟁자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예. 지금 이란전 해결할 거라고 감히 미국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푸틴, 시진핑, 트럼프를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폭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달러의 용처, 이들 또한 모르는 것은 미국은 늘 돈을 빌려도 괜찮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그럴 때는 돈 계속 빌릴 수 있어요. 대마불사예요. 지금은 대마긴 대마인데 많이 늙은 대마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또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도 금기시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우리가 빚 많이 졌는데 괜찮냐? 미국은 쇠약해졌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왜 이래 갑자기? 놀라기는 하죠. 설명하지 못하죠. 이게 아닌데 현실 부정이죠. 현타가 오게 되면은, 지금 방식으로 현타가 오게 되면은 폭망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폭망이고, 그걸 헤쳐나가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해결책이 필요하다. 자, 11월 중간선거고 한여름에는 뭔가 이벤트를 하기 어려워요. 휴가 기간에 7, 8, 9는 안 돼요. 10월달은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미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역사학자가 이런 소리까지 내뱉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실리고. 그래서 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거기서 푸틴이 고속도로를 쭉 깔아준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유럽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날아갔고 나토 붕괴다 했고, 누구도 이제 젤렌스키를 띄워주진 않아요. 푸틴이 제시했잖아요. 네,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해결하자라고 미팅을 해서, 거기에는 분명히 이란, 우크라이나, 북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되게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걸 탈출구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는 그걸 탈출구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국내로만 시선이 좁혀져 있어요. 예. 자, 그런 생각이 들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관련 뉴스라 그래가지고 밑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MBC에 왼쪽 거 볼까요? 이 전문가하고 대담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목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란 무리한 승계로 내부 불만 가능성, 유가가 $150도 가능. 자, 이런 게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사실과 무관하게 선별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언론사는 어떻게 의사표명하는지 아십니까? 논설도 있지만 논설보다는 우리가 받는 실제적인 영향을 본다면, 요즘 누가 논설을 읽어요, 사실. 신문도 안 보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사 선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언론사는. 선별할 때 딱 자기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MBC 의견이에요. 무리한 승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폭발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계속, 오른쪽에 보세요. 하메네이 차남이 결국 승계 오래 못 갈 것. 또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90불 뭐 왔다리 갔다 하는 게 150불까지 갈 수 있다. 전 세계가 망가지죠. 150불이 되면은.
지금 조금 모르는 것 같고도 죽겠다는 목소리 나오잖아요. 휘발유나 경유에 많이 기대는 측에서는 개인들도 부담스럽지만 이거 아무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딱 하는 거고 조회수 먹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미안하지만 MBC의 의견이에요.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기사거리 중에서 이걸 딱 추린 다음에 이런 결론으로 딱 냈으니까 오른쪽에는 트럼프의 이야기까지 딱 붙여서 자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모순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제목이 맞닥치 않아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멈추지 않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는 대학 입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국어 문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멈추지 않는 독도 영유권 이게 엄청나게 큰 오류가 있어요. 논리적인. 왜냐하면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뭐냐면은 한일 관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속으로 얹지 않더라도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한일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한일 사이에서는 독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게 멈추지 않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된 게 아니에요. 누가 MBC한테 MBC가 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한일 관계가 언제 안 좋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좋았죠, 한일 관계. 그때 나빴다고 보는 건가요, MBC는? 한일 관계 좋았어요, 우리가 죽어주면서.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물 건너갔을 때 일본 기시다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당일치기로 한국을 다 내갔고 그게 10월 말 11월 초예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벌써? 예, 재작년.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어요. 저는 일본의 입김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때 관계가 좋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빴다고 보는 거예요? MBC는. 좋았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언제 나빴죠? 이재명이 등장해가지고 일본 좀 쏘아붙였나요? 다시 나빠진 건가요? 그 다음 다카이치랑 몇 번 만나서 살랑살랑 웃어주니까 좋아진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런 식의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는 이런 이제 보도 작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게 마치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울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영종도에서 그 위에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도라는 섬이 있고 신도에서 좀 더 올라가면 위에 보시면 강화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다리가 건설되고 있어요. 몇천억 들어간 건데 이 이름이 신도 평화대교예요. 평화대교라는 의미가 느낌이 오시죠. 2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문재인 때 한 겁니다. 이게 서해 평화도로의 한 부분 일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난 게 뭐냐면은 이 다리가 마침내 5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것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북한과의 소통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지금 뭐 지방 발전시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죠. 인천도 한 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칼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저 다리가 이제 5월달에 완공이 될 거고 그 옆에 보면 여러 가지 섬들이 있고 끝에 보면 장봉도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기 장봉도랑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기 옆에 다리가 없는 이제 장봉도하고 옆에 있는 섬은 다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예비 타당성 통과가 이때까지 안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리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신도에서 강화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오랜 계획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그림 보이시죠? 서해 남북 평화도로가 있고 동서 남북 평화도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동도라고 해서 저 건너가면 북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서 신도를 거쳐서 강화도를 종단을 해서 옛날 저 개성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저기가 강화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몽고의 침입 때 고려가 이쪽으로 도망 오잖아요. 그 왔던 그 통로에 개성과 가장 가까운 물길이 가장 짧은 곳이에요. 예, 저리 그리고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서로도 해요. 여기 보면은 교동도로를 해서 저쪽으로 이제 사리원 쪽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그게 이제 고성까지 가는 거예요. 휴전선 따라서 구불구불구불하게 고속도로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향후 남북 교류가 됐을 때 북한은 급속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외국 자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술진들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AI 업체들 막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걸 낮추고 있어요. 벽을. 정권 시장에 또 외환 시장에 외국인에게 장벽을 낮추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적인 외국의 우수 인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문턱도 낮추고 있어요. 거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의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접경 지역에 주로 지어질 거예요. 우리 한국하고. 그래야지만 한국의 인프라를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시간 오래 안 걸리고. 공장만 딱 지면 돼요. 그리고 위에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 주로 이제 운영진 쪽이겠죠. 여기서는 한국에서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인천공항하고에서 들어와서 옆에 있는 청라나 강화도 이런 데가 외국인들의 정주 지역, 그들의 가족하고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정주 지역, 그들의 고향 땅보다 훨씬 매력적인 정주 지역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강화도, 청라, 신도시. 그러면 북한으로 출근하는데 한 30분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향후 이 인천의 역할이다. 남북 교류가 급속화됐을 때. 급속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체제 보장이라는 단어를 뽑아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서해 동서 남북 평화 도로는 휴전선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가요. 그래서 물류망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저래 해가지고 동해에 있는 항구 쪽으로 뽑을 건 그쪽으로 가고 또 서해 쪽으로 옮길 것은 서해 쪽으로 옮기고 또 그 외 가운데 아마 춘천이나 원주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 이제 고속도로랑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으로 쭉 북한에 필요한 것을 그리 올라가고 북한에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내려올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동서평화도로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과의 경계선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로를 굳이 이렇게 기획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이 곧 이재명이 이야기한 또는 문재인이 그 트럼프 일기 때 북한하고 합의했던 그 내용 서명만 했었으면 되니까 거기에 체제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국경선이 갈라져 채로 교류만 활성화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이 도로 계획으로서 확인이 된다. 한동안은 외국 인력은 남한에 정주하면서 북한으로 일하러 다닌다. 북한의 물류망을 위해서 도로를 하나 휴전선을 따라서 지난다. 휴전선을 바로 확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